안녕하세요.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와, 이렇게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가? 우리 비디오 촬영하지 않았어? 그전에? 그렇네요. 네. 반가워요. 지은 박사님. 뭐야.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또 오랜만에 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는 그 책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죠. 네. 같이 읽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무슨 책인지 우리 은하님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고록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박물관 가이드 같은 부분도 그치. 있고. 근데 저는 올 초에 뉴욕 다녀왔잖아요. 맞아. 그때 매트 2번 갔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가기 전에 읽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아, 그렇겠다. 사실 이 책은 우리 은하님이 먼저 읽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는 다른 곳에서도 추천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지윤 박사님이랑 방송 같이 하시는 이동진 님도 추천을 했더라고요. 동진쌤. 네. 아, 맞아. 동진쌤. 예, 저랑 좀 약간 맞으세요. 약간 그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낫다는 거네요. 예.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어 들었는데 저자는 패트릭 브링리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졌어요. 패트릭 브링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경험을 책으로 담아냈는데요. 미술관 경비원이 된 계기는 형의 죽음에서 상실감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이제 미술관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뉴욕대 NYU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뉴요커지에서 일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이제 분야가 출판 관련 이벤트 담당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잡지사 행사인 뉴요커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출연자 섭외를 돕고 제작과 이동에 대한 로지스틱스라고 부르죠.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히죠. 이 뉴요커라는 잡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조금 잘난 척하는 인텔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잡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1925년에 창간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지. 100년이네 내년이면은. 그러네요. 사실 저도 이거 구독을 하긴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렇게 제목도 그렇고 표지랑 이런 게 아주 좀 고풍스럽잖아. 글자체나 이런 게. 그 제목 글자체 참 좋아요. 그냥 글자체가 하고 헛기침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뉴욕의 그 거부들,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잘난 척하면서 막 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래서 내용도 되게 다양하죠. 시사도 있지만은 예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저는 만화를 가끔 봤어요. 만화. 맞아. 네. 카툰도 있어. 맞아. 네. 그래서 뭐랄까요. 조금 여기서 일한다 그러면은 약간 하이 소사이어티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자도 이 책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뉴요커다. 뉴요커에서 맞아요. 일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뉴요커에서 일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봐주는. 그게 그냥 이마에 딱 붙여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맞아요. 그런 잡지사에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재된 아주 유명한 글이 하나 있죠. 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러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뉴요커에서 당시 뉴스쿨 교수였던 굉장히 거예요. 진보적 학교죠, 뉴스쿨. 네, 굉장히 진보적인 그 뉴욕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또 철학자이신 한나 아렌트 우리 박사님한테 교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글을 써달라 가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는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나 아렌트가 이걸 이제 르포식으로 글을 이제 연재를 했고 그래서 결국엔 그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 우리 은하님이 또 아렌트의 열렬한 팬이십니다. 그거 너무 오래된 얘기야. 잊고 있던 이름입니다. 잊고 있던 이름인데 너 웬만한데 그거 아직도 쓰잖아. 그 학창 시절에 그냥 한나 아렌트에 푹 빠져갖고 내가 심지어 천리안 아이디, 채팅, 닉네임까지 아렌트로. 모두 그냥. 말하고 나니까 되게 창피하다. 뭘 창피해. 한나 아렌트는 유대계 독일학자죠. 정치 이론 분야에서 권력의 본질, 그다음에 시민 참여의 중요성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진 게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되게 재밌게 생각해요.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banal 하다는 이 단어가 좀 재밌는데 우리가 평범하다?
라고 할 때 어떤 무리에 있어서 평균치다, 에버리지다, 혹은 일반적이다, 뭐 제너럴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베이널이라는 거는 이런 그냥 중간에 서 있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 굉장히 진부하고 틀에 박혀 있다. 새로울 거나 별게 없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he's very banal 하다 그러면 아, 이 사람 굉장히 따분하고 별 뛰어난 것도 없는데 속물이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이제 아렌트가 봤던 아이히만이 상부 명령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죠. 복종하고 남의 아픔에는 공감을 안 해. 그치. 그냥 내 생각만 해. 그리고 틀에 박힌 생각만 해서 법정에서 말을 할 때 그 언어에 대해서 아렌트가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나치의 구호 비슷하게 단조롭고 진부하게 계속 자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아, 뭐 아이히만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하고 뭐 조금만 보태자면 그거였죠. 네. 사실 우리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을 이제 떠올렸을 때 많은 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아, 굉장한 거대 악, 맞아요. 뭐 다스베이더,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공산당 포스터 그리라고 하면 막 공산당은 뿌리 달려 있고 그치, 약간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평범하고 또 진부하고 맞아요. 뭐 그렇게 뛰어난 인텔리전스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는 사유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그저 주어지는 권위의 말에 따르기만 했었던 인간이었다. 뭐 이런 주장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아렌트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죠.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아이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잣대가 됐는데 뭐 굉장한 논란인데 더 얘기하면 제 바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게 1870년에 처음 개관을 했다. 되게 오래된 거네,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자리로 이전을 한 거는 그 후로 10년 후인 1880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메트로폴리탄이잖아. 네. 그러니까 왠지 국가에서 막 관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미술관이고 미국 독립을 기념을 하면서 모였던 일련의 예술가라든지 뭐 지식인,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시작한 게 뉴욕이 아니라 파리에서 모였더라고요. 파리에서 모여갖고. 왜 파리까지 가서 그런 거야? 뭐 프랑스가 미국 독립에 일조한 바가 있으니까 또. 네. 거기서 모였던 이제 미국 지식인층들이 뭐 법률가라든지 뭐 금융가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박물관 건립을 결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독자적인 박물관이 필요하다. 설립 목적은 일반 대중의 계몽이다. 예술과 관련된 일반 상식을 향상하며 이를 위해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좀 웃긴 게 있어요. 대중의 교육을 위한 거잖아. 그래놓고 처음엔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근로자인 사람들은 못 가는 거야. 지들 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유한계급만 가고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았대요. 자기들 겉멋을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은. 1889년에 가서야 일요일 날 문을 열었다는데 요즘 우리는 대부분 박물관 하면은 일요일 날 문을 열고 대신 그쵸. 사람들이 일하는 월요일, 화요일에 문을 닫는 그치, 게 그치.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메트로폴리탄 이런 명사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만들었고 계속 기부를 받게 됩니다. 1902년에 500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이 있었대요. 제이컵 로저스. 기관차 쪽에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요.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괴짜라서 사람들 싫어하고 두문불출하면서도 이렇게 거액을 쾌척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4대 관장을 지낸 사람이 JP 모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액 및 자기 작품을 기부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넓이를 크죠. 찾아봤더니 200만 평방 피트래요. 뭐 얼마냐 그럼? 18만 6천 평방 미터래요. 평으로 얘기해줘. 평으로 몇 평이냐? 요즘 평 안 쓰는 거 몰라요? 사실은 평도 약간 약하고 제가 그 숫자 약하고 80번가에서 84번가까지 4개 블락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쵸. 그냥 다니면 발이 아프죠. 책에 보면 경비원들도 발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치. 네. 연간 관람객 수가 뭐 한 470만에서 500만 사이? 그 올 초에 조카랑 마네와 드가전 같이 봤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나와서 야 너무 지쳐서 야 미국관 앞에 있는 카페로 가자 그랬다가 가다가 싸울 뻔했어. 왜? 카페가 너무 멀어서. 너무 커요. 정말 너무 커 사실은. 근데 사실 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적으로 여기가 런던으로 치면 대형 박물관이랑 내셔널 갤러리를 그치. 합쳐진
그치. 네, 이집트 유물도 있고 뭐 맞아요. 우리나라 다랑아리까지 있고 맞아. 거기다 또 미술 작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뭐 미이라에서 잭슨 팔라까지.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갖춘 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따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메트로폴리탄은 그걸 모두 다 한 곳에다가 딱 해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고. 저도 너무 커? 저도 몇 번 가봤긴 했는데 갈 때마다 다 못 보지 사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디 가서 보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또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혼자 가면은 요번에는 요거 보고 다음번에는 저거 보고 하는데 누굴 데리고 가잖아. 처음 가는 사람들.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곳이 꼭 있어. 봐야 되는 곳이. 그렇죠. 근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뭐 남았던 작품은 뭐가 있어요? 이거 너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그치.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지. 근데 책에도 나오는데 덴두르 신전이라는 이집트 신전. 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 이집트 건축물 치고는 크지 않은 규모긴 한데 와 남의 나라 신전 하나를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 정부가 줬다고는 하지만 그냥 뜯어와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해놨는데 이집트 신전 바깥에 보이는 풍경은 맨하탄 풍경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시공간이 조합된 느낌? 시공간을 뛰어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이 덴두르 신전에 파라오로 조각된 인물이 사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네. 네. 그 뭐야 이거는? 지난 겨울에 2번이나 가서 보고도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 네. 그러면은 일단은 악티움 회전 뒤에 생겼다는 얘기잖아.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이집트 수준으로는. 아 그래서 그냥 준 거구나 이집트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사실 그 손에 꼽기도 힘든데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작품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 페르메이르가 남긴 그림이 35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매트에 무려 5개. 아,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물주전자를 들고 있는 젊은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맞아요.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이 이렇게 창문을 잡고서 가만히 밖을 보는 그런 작품인데 작품 앞에 서면 시간이 정말 멈추는 느낌. 그러니까 숨을 약간 이렇게 낮추게 되는, 숨을 잠시 참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좋은 거 너무 많아서 계속 방고호, 붓꽃도 굉장히 큰 아이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아, 그거 되게 좋아해. 네, 그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근데 메트로폴리탄에서 좋은 점은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관람객이 특별히 몰리지 않아. 아, 그러니까 모마에서 별이 이제 그 흐르는 밤, 스테리 나잇 보면 와 사람 너무 많거든. 거기 막 까치발하고 약간 이제 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하게 고어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로스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메트로폴리탄에 로스코도 꽤 있죠. 맞아요. 몇 개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뭐 오페라, 음악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이렇게 쫙 흘러가면서 감정이 몰입되고 그래서 팍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있으니까 그 연주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근데 미술 작품은 그냥 딱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멈춰져 있죠. 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뭐 흘리긴 흘리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눈물을 흘리는 작품이 로스코 작품이래요. 숭고함을 느끼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조금 상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네모잖아, 네모. 그냥. 색깔 다른 네모들의 지은 조합. 박사님. 그러니까 상스럽게 얘기한다잖아요. 내가. 근데 왜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릴까?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했거든요. 보고서는 뭐 눈물은 막 흘리고 이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뭔가 감상에 젖어드는 게 있긴 했어요. 이 극티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이제 겹겹이 그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심연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로스코 그림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좀 좋아해요. 뭐 움직이고 뭐 보고 뭐 설명 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에 빨려 들어가는 그 맞아요. 느낌 참 좋아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림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감상을 하면은 뭔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 화가가 어떤 거를 뭐 강조를 하고 싶었고 이 화가는 어떤 풍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로스코 그림은 우리한테 네 안의 메시지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로스코가 한때 시그랜 빌딩이라는 그 안에 최고급 식당 Four Seasons라는 식당의 벽화를 의뢰받았었대요. 그러면서 하나의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인간 감정의 심연을 건드리리라. 근데 건드리는 거야. 더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는 내가 내 그림을 보면서 식당 안에서 밥 먹는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떨어뜨려야지. 아이, 할아버지 왜 그래? 근데 사실 이제 그 프로젝트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 그림들은 지금 테이트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같네. 인간의 감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와, 놀랍네. 가스라이팅 나간 것 같은데. 네.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네. 지윤 박사님은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이 이제 책이 사실 에세이 같기도 하고. 맞아, 에세이죠. 그리고 이 저자의 미술 지식,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편하게 그냥 읽었어요. 네. 전공서적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좀 후뚜루마뚜루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 느낌에 이 책을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읽으려면은 일단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좀 구석구석 들더라고요.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약간 머릿속에 약간 좀 그려져야지 이걸 굉장히 재밌게 맞아요. 읽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은 이제 헷갈리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어디였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가슴을 확 그냥 파고드는 어떤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미술 작품 또 역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 작품이나 역사를 다루는 책은 아니잖아요. 막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치. 이렇게 막 파고들고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느낀 것이 이 사람이 뉴요커 기자였지. 네, 그렇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모든 것에 대해서 꽤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같이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면 너무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로 담아서 이제 글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서 저자와 함께 미술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제 주저리 이야기를 나눈다. 뭐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별책으로 나오잖아요. QR코드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나는 그런 거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아? 교보문고 이거 무슨 이름입니까? 그거 있어. 그 조그만 책인 책자로. 네.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넘어가갖고 이제 그 작품을 볼 수 있게끔. 그래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약간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감상하시면은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지윤 박사님이 저자와 같이 미술관 산책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자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같이 박물관 투어하는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노린 거 아니야? 이런 수요층이 딱 있다는 걸 안 거지. 내가 가격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 솔드아웃 상태라서 가격을 모르겠는데. 심지어 잘 팔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영어 제목이 All the Beauty in the World. 그 가장 아름다운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업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림의 안전, 관람객 안전, 그다음에 이제 관람의 효율적인 동선을 돕는 그런 일들인데 이게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술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직업을 이제 갖기 전에 또 보안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나 일할 수 있는데 저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암시하는 게 자기가 뉴요커에서 일할 때랑은 굉장히 다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맞아요.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동료들이랑 퇴근 후에 한잔 하는 얘기, 펍에서 한잔 하는 얘기를 써놨는데 맘먹고 미술관 경비원이 된 게 나뿐이다. 다들 거쳐가는 직업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근데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엔 저자도 약간 충동적으로 입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의 그 죽음 후에 그쵸. 자기를 이제 좀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목표한 건 아닌 걸로 봤는데 다른 동료들은 더 의도치 않게 경비원 일을 하게 됐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뭐 지질학 전공자도 있었다.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에서
에서 온 사람들은 더 경력이 다채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게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경비원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풍겼어요, 여기서. 맞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뭐 벵골만에서 구축함을 지휘하던 사람도 있었다. 맞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 경비원이란 직업 이게 천직인 사람은 없다는 뜻일까? 이 사람은 이 계속되는 묘사에서 저자가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또 내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걷는 길이 어쩌면 굉장히 너무나 단조로운 좁은 길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이제 벌렁거렸던 부분은 사람들이 막 작품을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훼손시켜. 물론 그것 때문에 경비원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피카소 특별전 얘기를 하는데 맞아. 뭐 그거 안 봐도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피카소의 장미시대 그림에 관람객이 비틀거리다 쓰러져 갖고 맞아. 그 장면 15cm나 흉이 생겼다고. 이런 건 관람객이 배상을 했나? 그런 건 안 나왔던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일부러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훼손하는 일들도 있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이었던가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주로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아니면 동물권 보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반고 해바라기에다가 토마토 숲을 뿌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Just Stop Oil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 되게 많이 했어. 작년에도 뭐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케이크 이렇게 던져갖고 봉변을 당하기도 했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경비가 좀 더 철저해지고 이러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고 뭐 동물과 인류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런 작품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왜 이 이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냐.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인 거죠. 조금 이제 지나친. 근데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작품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이나 이제 일반 대중한테 과연 먹힐 것인가. 더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불러일으키기 쉽죠. 네. 사실은. 거기 이제 좋아갖고 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다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명예를 조금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연을 지키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중요한 거냐. 예술작품을 훼손을 하면서 자연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아니 뭐 인간이 굉장히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고 우리가 한 것들 뭐 좋은 것도 많잖아. 위대한 그렇죠. 것도. 근데 뭐 이렇게 자꾸 그러는지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환경보호단체들도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뭐 막 예술을 훼손해보면 뭐 가슴 아픈 걸 느껴라.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 상태나 그림만 괴롭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 자꾸 있으니까 또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데 네. 이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던졌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제 유리가 있으니까 보호가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작품 자체에 손상이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 아까 제가 내가 사랑하는 작품이 저렇게 훼손을 하다니 막 그런 생각도 물론 들긴 하는데 이런 희귀한 광경을 또 어떻게 보겠냐고. 인스타에 올려야 돼? 그럼 찍어갖고 올려야지. 그래서 플래시 쉐레가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크로 뒤덮여 있는 모나리자는 일생에 한번 보는 거예요. 케이크 덮인 모나리자 뒤에 두고 셀피를 찍어야 돼. 그렇지. 셀피 찍고 난리가 난 거야 거기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경우는 사이언티스트 리벨리온 그룹이라는 또 단체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일의 폭스바겐의 아우토스타츠 뮤지엄이라고 있다며.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동차 전시도 있고 뭐 이렇게 사진 보니까 되게 멋있게 지어놨더라고. 근데 거기 가갖고도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는 폴쉐에 전시된 곳에 자신들의 손에 이렇게 풀을 발라갖고 바닥에 붙인 거예요. 왜? 요새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면 작품에다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래서 자기 이제 풀 발라갖고 해놨으니까는 못 데려가잖아. 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막 끌고 가고 이런 거 못하게. 근데 목적은 시속 100km 규제를 둬야 된다. 아우토반의 나라에서?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배기가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죠. 그런 식의 규제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위를 했는데 네, 미술관 직원들이 마음대로 해. 그래서 불 끄고 퇴근해버렸어요. 어떻게? 화장실도 못 가고 빌딩은 깜깜하고 그냥 밤을 새웠다.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고생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남의 손에 풀 안 묻히고 자기 손에 묻히긴 했네. 책임감 그치? 있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이런 그 그림 훼손 말고 도난사고 얘기도 나와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술작품 도난사고가 생각보다는 좀 일어나죠. 아니, 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많았다고 하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매출표에서 이렇게 많았어? 그리고 근데 뭐 가장 유명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모나리자 사건이죠. 아주 옛날 일이지만 언제죠? 1911년인가? 와, 진짜 20세기 옛날이다. 초반. 예. 그러니까 루브르에 원래 모나리자가 있었고, 왜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에서 있다가 결국엔 죽잖아요. 그렇죠. 그 앙부아즈 성에서 네. 죽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탈리아의 빈센조 페루지아라는 사람이 이거를 1911년에 훔쳐가서 한 2년 동안 자기 침대 밑에 뒀다며. 좋았겠다. 좋았는지 어쩐지. 그러고서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루브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애국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그러고, 막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 많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근데 진짜 애국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팔려다가 잡혔거든요. 좀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죠, 이거는. 그러네요. 그때는 박물관도 좀 허술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그 모나리자가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니었대요, 그때. 헐. 그럴 때도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러더라고. 이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웃긴 거는 1979년에 헤르메스 상이 도난돼서 그랜드 센트럴역의 락커에서 진짜 골 때리더라. 남자친구가 여친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훔쳐갔다가 여친이 화를 내니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고. 그거 손절해야 돼. 그렇게 일반적 상식이 없는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훔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가장 전설적 얘기는 그래도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작품 도난 사건 아닐까? 그렇죠. 그게 가장 규모가 큰 걸로 저 기억해요. 1990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됐어.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렇지. 우리 대학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경찰관을 가장한 강도가 미술관에 침입해서 고가의 그림들을 오련해서 가지고 돌아놨대. 근데 훔쳐간 작품들이 완전 세계 최고의 걸작. 안 그래도 몇 점 없는 페르메이르 작품에다가 렘브란트, 마네, 걸작만 13점이 없어졌는데 2억 달러어치라고. 와. 근데 사실 페르메이르 같은 거는 지금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어요. 몇 점 없으니까. 이 사건은 범인이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가져갔고 역사상 최악의 사건, 도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미술관이 이제 저도 보스턴 있을 때 몇 번 가봤는데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가 설립한 곳이고 마나님 진짜 예뻐요. 그죠? 네, 진짜 예뻐. 그 베네치아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팔라조 같은 건가요? 그래서 죽을 때 근데 이 마나님이 유언으로 소장품들을 재배치하거나 옮기면 절대로 안 된다. 성격 까다로운 마나님이네. 원래 마나님들이 까다로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은 작품들을 모두 경매에 붙이고 수익금은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을 하라고. 그리고 미술관 폐쇄하라고. 성격 보통 아니야. 와, 아니, 좀 옮긴다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도난당한 작품들이, 비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종이에다가 없어진 그림을 인쇄해서 붙여놨더라고요. 대신 이거라도 뭐 이런 건가? 그런데 가슴 아프라 그랬는지 굉장히 허술하게 인쇄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네. 노린 거네 약간. 네. 아쉬움을 가져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도난 사건 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당했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규정상 야간에는 아무도 미술관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경찰 보고 입고 있었으니까는 어리버리 경비가 또 얼마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쵸. 에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도둑이 막 유유히 돌아다니고 이 에버스랑은 이제 막 얼굴 막 덕테이프로 붙여갖고서는 가둬놨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내부 협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 진짜 공모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경비원을 좀 의심을 많이 했대요. FBI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마피아 소행이다라고 생각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작품들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놓는 순간 그냥 잡히는 건데 결국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걸 약간 협상 카드라든지 뭐 담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을 했다는데 네, 당시 보스턴에는 마피아가 크게 두 계열이 있어요. 이제 아일랜드계 그리고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도 마피아가 있어요? 아일랜드 마피아가 원래 유명해. 오. 그거를 잡아먹은 게 이탈리아계야. 그렇군요.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 미술 작품을 두고서는 플리바겐용으로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내 죄를 사해줘. 어디 있는지 말해줄게.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을 이제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용의자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섭다. 그치? 뭐 되게 끔찍하게 죽은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당시에 또 미국이 마피아하고의 전쟁 뭐 이런 걸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스턴뿐만이 아니고 뉴욕에서도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마피아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뉴욕에서 또 맹활약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이 우리 잘 아는 줄리아니 시장님. 예전에 검사였잖아. 그때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망가졌죠. 좀 망가지셨지. 근데 이렇게 마피아 소탕 작전을 하면서 뭐 많이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또 저쪽 고발해갖고서 막 하고 그렇죠. 우리 봐줘 저쪽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직원들이 되게 많이 죽어나가서 연관되어 있다 싶은 사람들이 다 살해당하고 뭐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중요한 것을 제보를 하면은 $10,000 준대. 야, 팔자 고치겠는데요? 보스턴 가서 이거나 추적해볼까? 보스턴 좀 잘 알잖아. 어때 좀 알잖아. 내가. 제가 지훈 박사님 조수할 테니까 뽀찌를 좀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게 있잖아요. 아, 이 저자가 그 읽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썼는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 책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읽다 보니까 일기였나? 일기를 다시 책으로 바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쓰면서 힐링을 맞아요. 갖기 위해서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잖아요. 네. 아주 잘 나가던 정말 엄친아 형이었고 그쵸.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따랐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이라든지 뭐 무력감, 상실감 이런 거를 극복한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데 극복을 위해서 뭘 했다 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개발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미술관에서 삶을 지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유가 됐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서 뭐 아까 제가 눈물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더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위로를 받는다든지 뭐 힐링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은하님은 그렇게 특별히 공감대를 갖게 하는 커넥션을 느끼게 하는 이런 작품이나 화가 있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아, 근데 이 작품에서 형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페테르 브리얼의 네네네. 곡물수학이라는 이름 그림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 나 그 장면은 되게 좋았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자가 질문을 하나 써놔요. 위대한 그림을 닮은 삶,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 어느 것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가. 그러니까 정말 그림을 봤을 때, 야, 이게 정말로 실제로 가능해?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삶을 봤을 때, 야, 이런 삶은 연극이나 그림이나 아무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글쎄요. 그림을 보면서 나의 삶과 연결하게 될 때 진짜 너무 좋죠. 그렇죠. 매트에 있는 그림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조르주 들라투르의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이 있어요. 촛불을 이제 바라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참회를 하는 건데, 그 그림 앞에 섰을 때는 주인공이랑 같이 촛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트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카라바조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거든요. 내셔널 갤러리에서도 있고 밀라노 브레라에 있는데 저는 이제 밀라노 그림을 더 좋아하는데 카라바지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거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망난이지 솔직히. 저렇게 성스러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화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거친 삶에서 빠져나오길 기도하고 있었을까? 또 그리고 그림이 수백 년을 살아남아서 나 같은 사람,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리란 걸 상상이나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게 커넥션이라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지훈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로트렉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로트렉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네. 불구죠. 네. 그래서 뭐랄까 좀 주류에 속한 사람이지만 주류가 될 수 없는 약간 경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림이나 이제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로트렉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영화도 되게 좋아했어요. 미드나잇 인 페리스. 아, 네, 거기에 나오잖아, 잠깐. 카메오로, 물론 맞아. 배우지만 네, 등장하고. 근데 지금도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물론 렘브란트 작품도 너무 훌륭하고 네. 뭐 역사적인 그림들이고 근데 다른 작품들 말고 자화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화상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많은데 그 예전에 제가 내셔널 갤러리 편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도 말했었죠. 네. 근데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그 많은 자화상이 흐름이 딱 있잖아요. 젊을 때 그렸던 거는 정말 오만하기 그지 없어. 화려하고 자신만만하고 잘 나갔잖아. 워낙에.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표정이 딱 담겨져 있는데 중년에 힘들어졌을 때는 사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런 거 겪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지. 세상에 대한 분노, 신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게 느껴져요. 얼굴에서. 근데 이제 말년의 자아상. 그게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림이기도 네. 하죠. 추레해 보이지만은 이게 나의 결국 운명이고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체념한 듯한, 그치만 또 달관한 듯한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삶을 살고 있을 만한,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인생이 원래 그렇게 힘들거든. 너도 많이 힘들지. 나 되게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그냥 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눈빛에서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결국에는 고난이라는 걸 겪게 되고 그리고 저렇게 달관을 하게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렘형 나도 힘들어. 사는 게 그치, 그래. 뭐 이런 그치. 거야? 맞아. 그거야. 뭐 음. 어쩌겠냐. 그게 삶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를 예전에도 뭐 좋아했지만 조금 더 퍼스널리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오.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알아갈 나이가 점점 그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 말년의 자화상이 그 그린 나이까지. 아니 근데 자화상이라고 하니까 그 지윤 박사님이 얘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그런 건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화상이 안톤 반다이크의 자화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젊고 자신감이 그치, 넘치는 그 막 손대면 막 톡하고 터질 듯한 그런 복숭아 같은 뺨을 그린 자화상인데 와,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장밋빛으로 보고 있을까. 아, 젊음이란 저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아, 저 땐 참 좋을 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림이에요. 돌아가고 싶냐, 근데? 아니,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막 장밋빛이라 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가끔. 네.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나오더라. 한 60대 이런 분들한테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다 싫대. 다 싫대. 그렇지. 아니면 싫다고 한 사람들만 편집을 해서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돌아가고 싶냐, 그때로. 그렇진 않아요. 저도 그렇진 않아요. 네.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진 않아. 10년 전 정도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런데 책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삶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죠. 그쵸? 특히 이제 형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미술관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예술 작품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들려주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형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동이 트는 거를 보는 광경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제 경험이랑 얽혀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가 수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신촌의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멀다. 정말로 퇴근하고 아무리 밟아서 와도 이제 늦게야 병실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이제 통증 때문에. 그럼 나도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면 아버지가 병실 창밖에 동이 트는 거를 보고 계셔서 이제 저도 같이 창밖에 어떤 푸르스름한 빛을 봤던 그런 느낌. 그게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저는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해줄 조언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혹은 이제 책을 읽으셨거나 읽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놓칠 수가 없는 게 초록색 글자로 돼 있어. 야, 봐라! 하고 딱 적혀 있어. 근데 거기서 그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품을
웬만하면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적막한 시간에 와서 혼자 감상을 하면서 세세히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감상을 해라.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해봐라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정말 네. 예, 좋은 조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의 뭐 의도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던지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도 힐링을 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술에 대한 충고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실제 미술관에서 일했던 사람의 경험과 함께 들으니까 그쵸. 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책을 펼쳤을 때 저자가 결국 매트에서 10년이나 일한 줄은 몰랐어요. 아, 10년이었구나. 네. 맞아. 사실은 이 책은 그 10년을 다 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애를 둘이나 낳고 가이드가 되기로 하면서 이제 미술관을 떠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애를 둘 낳으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뉴욕에 사는데. 그렇죠. 네. 아쉬운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책이 확 몰입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몰입해서 읽었었던 이런 류의 에세이 뭐 이러면은 숨결이 바람들 땐가? 그거는 울면서 읽어서 그지? 그런 거 아니에요? 펑펑 울면서 읽고. 근데 물론 이제 재밌네 하고 이 책을 읽을 수는 있는데 막 저자와 함께 막 숨을 쉬면서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저자 자신이 굉장히 생활인이라서 어떤 부분에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형의 죽음에도 이제 약간 빠진 듯하가 경비원이 되면서 빠져나오고 미술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도 이관저관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고 또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도 삶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또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빠져나오고 맞아요. 계속 어떤 정말 관조적이라고 해야 될지 맞아요. 조금은 너무나 이제 난삽함은 아니고 약간씩만 발을 담궜다가 빼는 그런 게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이 몰입하게 되는 그런 책은 아니죠. 그렇죠. 와, 오늘은 정말 책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짜 길게 얘기했다. 네. 근데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긴 거 좋아하셔. 끝까지 들어주시겠지 네. 뭐. 네. 네, 오늘 롱테이크에서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네, 패트릭 브링리의 책을 한번 같이 읽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또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